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이 시작되는 바이오 인프라의 기업 분석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를 모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에 CRO는 바이오가 아니라고 라고 강하게 얘기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뭐라고라는 고양이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분 중간중간 자주 버벅거리는 거 은근 매력적이네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열심히 만든 후에 대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PPT를 띄워놓고 그냥 한 번에 녹음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갑자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멍 때리는 순간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시간과 여력이 없어가지고 편집 없이 그냥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좀 은근 매력으로 봐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걸 체험하시려면 1917이라는 너무 훌륭한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 보시면 원테이크의 장인이 만드신 이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잡설이 길었고요. 바로 바이오 인프라의 회사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CRO라든가 신약 관련 회사들이 나올 때마다 알려드리긴 하는데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발 단계는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좀 축소해서 얘기하면 신약을 연구하는 과정과 임상시험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 단계를 연구 과정과 임상시험 단계를 지나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고 판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냥 임상시험과 전임상 혹은 비임상이라고 불리우는 시험이 있습니다. 전임상은 이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신약 후보 물질, 그러니까 신약을 사람한테 바로 사용하기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동물에게 사용해서 부작용, 독성, 효과 등을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대부분 직접 하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이 시험 부분은 따로 외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임상시험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들을 CRO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CRO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매우 많습니다. 이 CRO 업체마다 임상을 하기 전에 이 동물 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하는 이 비임상 쪽에 집중하는 회사들도 있고 임상에 집중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임상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만 하는 회사, 2단계부터 4단계까지 모두 하는 회사 다 나뉘어 있습니다. 비임상 단계를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상정했던 디텐시아로는 동물 실험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동물종을 이 시험 시설에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개발 단계를 보면 결국 이 단계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상, 2상, 3상 그냥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이 단계가 지나면 지날수록 기간도 길어지고요. 대상 인원도 뭐 20명, 80명에서 3상이 되면 뭐 1000명에서 500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엄격한 단계를 지나야만 이 신약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시험이 사람들도 많이 참여하게 되고 기간도 길어지면서 단계별이 넘어갈수록 이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비임상 CRO와 임상 CRO 말고 분석 CRO가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 인프라의 매출 내역을 보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제1상 임상 시험 이 두 개가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 분석 CRO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신약 개발 과정을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선 보시면 짧아봐야 진짜 빠르게 문제없이 되어봐야 10년입니다. 길면은 15년, 20년까지 걸리는 게 신약 개발 과정인 거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과 큰 자금이 들어가는 신약 개발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개발한 걸 누구나 다 쓸 수 있으면 개발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개발된 이 상품, 그 신약에게는 특허가 부여되게 됩니다. 특허를 신청해서 특허를 받게 되면 이 특허 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이 특허 기간이 끝나면 다른 업체들이 이 특허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기간이 끝났을 때
이 원개발 약품을 참고해서 똑같이 동등하게 만들어진 의약품을 제너릭 의약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하해서 뭐 카피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제너릭 의약품이라는 단어가 있으니 이 단어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개발됐던 의약품하고 뭐 주성분 함량, 복용 방법, 효능, 효과, 품질이 동일하게 만들어진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원개발에서는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연구 과정과 임상 실험 등을 거쳐서 인정받은 이 약품이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약품을 그냥 동등하게 만들기만 하면 원가가 엄청나게 저렴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원의약품하고 성분이 뭐 다르냐? 아니죠. 다르면 다른 약이죠. 같은 주성분을 함량하고 있고 같은 원리를 갖고 있어 효과도 동일하다고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오리지널 의약품하고 동등하게 만들어져 있는 의약품을 제너릭 의약품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레놀이라고 여러분들 이 열나실 때, 해열 진통 있을 때 많이 드시는 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레놀이 있는데요. 이 타이레놀은 오리지널 의약품입니다. 타이레놀을 만드는데 사용된 이 원재료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제품이 바로 아세트아미노펜, 해외에서는 파라세타몰이라고 불리는 이 성분 하나로 만들어진 약입니다. 단일 성분이죠. 이 타이레놀은 그냥 브랜드 이름인 거고요. 이 약품의 이름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약물인 거죠. 이거 500mg이 들어있는 약입니다. 결국 지금 보시면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죠. 얘는 상당히 단순한 약품입니다.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단순해 보이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거를 똑같이 특허가 풀리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특허를 풀린다고 아무렇게나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의약품 동등성 시험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성능이 정말 똑같은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을 의약품 동등성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등성 시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이게 뭐냐면 결국 생체 내, 사람 내에서 정말 똑같은 건지 실험하는 것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쓰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시험자들을 이 실험에 참여하신 분들은 무작위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약하고 대조약, 원래 약이겠죠. 그러니까 신약 만들어진 이 제너릭 약을 먹다가 좀 쉬다가 바로 원래 있던 약을 넣던가, 이게 반대인지도 모르겠네. 하여튼 결국 이렇게 해서 결국 둘이 똑같으면 같은 약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되게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구나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재밌는 건 이 시험에 참여하는 참가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이런 알바가 있는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습니다. 여기 구글 검색만 해봐도 많은 후기가 있는데요. 임상시험 알바 지원했는데 위장약 임상시험이었다. 9박 10일 동안 2번씩 20일 입원했고 페이는 세전 390만 원이었다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100 정도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고 3회밖에 안 했는데 이런 얘기도 있고 200만 원 해봤다 이렇게 많이 참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걸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임상시험, 생물학적 동등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에는 이 자원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꿀알바로 보인이라고 했는데 조금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9분이나 사망하셨습니다. 솔직히 좀 무섭죠? 네, 무섭습니다. 이게 보통 이 생동성 시험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30만 원, 40만 원대인데 왜 안전하냐면 임상시험은 없던 신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동물을 거치긴 했지만 사람과 동물은 다르잖아요. 사람에서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더 보수가 셉니다. 그러니까 보수 세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참여하신 분들 뭐 별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원래 있던 약을 똑같이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거의 안전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쌉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실 분들은 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정도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많이 참여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기준이 엄청 타이트합니다. 남성, 여성 모두 가능하지만 감기 여성은 위험성을 고려한다. 안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비흡연자, 알코올, 약물 남용이 없는 자가 바람직하다. 뭐 유전형, 뭐 검사 되게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하신 분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이런저런 얘기가 길었는데요. 결국 타이레놀이라는 것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 500mg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특허가 풀리고 뭐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동일한 성분으로 이렇게 많은 약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약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약들을 이 제너릭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즉 바이오 인프라가 하는 이 생동성 시럽은 제너릭 생동성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원래 오리지널 있는 신약들이라든가 약품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지 임상실험을 통해서 밝히는 역할을 대행해주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생동성 시험이 뭐 점점 늘고 있었던 추세였는데요. 2021년을 예를 들면 508건이 있었고 바이오 인프라가 그중 약 4분의 1인 120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점유율이 높아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업체의 점유율을 보면 압도적은 아니지만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2위 업체들도 꽤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서 독점 시장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과점 시장이라고 상위 5개 업체가 1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인프라는 상장하고 나면서 이 신물질 단계에서의 이 실험을 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임상시험 이쪽에만 있는데 이 앞에 후보물질 단계에서도 뭐 독성이 있는지 뭐 검사하고 이런 분석하는 역할도 할 거라고 하고 있지만 그거는 뭐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미래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지금까지 얘만 들어도 꼭 필요한 회사 같지 않나요? 그렇죠? 약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CRO는 바이오가 아니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이오 회사가 매우 높은 가치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직 돈 하나도 못 벌고 연구만 하고 있는데도 엄청나게 높은 가치를 받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2017년 10대 의약품 매출액인데요. 휴미라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휴미라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면역체계 질환에 사용되는 약인데 2017년 한 해 매출만 이게 도대체 얼마인가요? 네, 거의 이게 10억 달러 단위라고 하니 그러면 이게 184억 달러로 가면 20조가 넘습니다. 1년에 20조가 넘는 매출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약들은 또 원가 비중이 개발비를 빼면 사실 생산하는 비용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게 거의 다 뭐 순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이 성공하고 매출이 올리면 말도 안 되게 큰 수익이 발생합니다. 뭐 이게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HK 이노웨인이 만든 K캡이라는 신약이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성 질환에 쓰이는 약인데요. 뭐 국내 신약 최초로 매출 1,000억 원이 돌파했습니다. 뭐 엄청난 거죠. 결국 신약 개발이 성공하긴 어렵지만 매출 올리면 매우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리는 거죠. 오랜 시간과 큰 자금이 들어가지만 이때 투자해서 뭐 임상 1상을 성공했다 그러면 기대감이 높아져서 오르고요. 2상 성공했다 그러면 오르고 3상 성공했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짜릿함을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신약은 이 신약 개발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했을 때의 어마어마한 가치에 대한 베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되게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고평가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CRO 회사는 이 해당하는 약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여기서 뭐 저희한테 다 떼주는 계약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거의 다 그냥 용역이잖아요. 그냥 정해진 금액만 받고 끝입니다. 이 약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고 해서 자기가 엄청난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즉, 뭐 새로운 약을 만들거나 이 기존 의약품을 바탕으로 제너릭을 만드는 회사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신약처럼 이렇게 퀀텀 점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결국에 인력 베이스와 이 용역 베이스 사업이기 때문에 수주가 늘어날수록 인건비와 용역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수익이 퀀텀 점프하기는 좀 어려운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반영된 게 상장된 CRO의 회사들의 주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완전 똑같지 않은 임상 CRO 회사지만 대표적인 4개 회사가 있습니다. 드림 CIS의 경우 상장일 최고가 35,900원을 찍고 그 뒤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ADM 코리아도 상장일 최고가 11,000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 살짝 뛰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갑자기 경영권 분쟁 소송이 제기가 돼서 가치와 무관하게 갑자기 급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CNR 리서치라는 CRO 회사가 있는데 뭐 갑자기 보면 이때 엄청 뛰었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스펙 합병으로 상장된 회사라 그렇습니다. NH 스펙 17호와 CNR 리서치가 합병을 해서 그러니까 이 합병된 회사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NH 스펙 17호가 CNR 리서치와 그러니까 합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뀌면서 주가가 합병 소식으로 급하게 뛰었다가 이 CRO 회사의 가치가 뭐 장기적으로는 반영이 되다 보니 결국 뭐 2,000원보다 낮은 주가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상장한 DTN CRO를 봐도 상장일 16,800원 최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르긴 했는데요. DTN CRO의 공모가가 17,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모가로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바이오 인프라는 임상 CRO 회사가 아니라 제러닉을 하고 있는 생동성 시험 회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같은 CRO 회사로 묶을 수 있고요. 그리고 CRO 회사 업체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바이오 인프라가 21%로 상당히 업계 선두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CRO 업체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인 점은 장점입니다. 공모가 산정 과정을 살펴보시면 바이오톡 스택, 드림 CIS라는 회사들을 평균 한 19.93배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실 CRO 그냥 단독 업체라고 보면 조금 고평가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차피 이 공모가 산정하면서 할인이 되기 때문에 뭐 그저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이오 인프라의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인프라는 2월 20일 청약을 시작해서 2월 21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환불은 2일 뒤인 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상장일이 보시면 청약 일정이 3개가 겹치는데요. 나노팀, 삼성 스펙 8호, 바이오 인프라 이 3종목의 청약이 겹칩니다. 근데 상장이 나노팀하고는 떨어졌지만 삼성 스펙 8호와 동시상장으로 진행됩니다. 3월 2일 목요일 상장 예정인데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삼성 스펙 8호가 아니고 다른 스펙이었으면 무시했을 겁니다. 그냥 거의 단독 상장이나 다름없다라고 얘기 드릴 건데 삼성 스펙 8호는 삼성 스펙은 스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세거든요. 이건 거의 일반 종목이라고 본다면 결국 바이오 인프라는 동시상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디스카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점이네요. 기관 투자자 수혜 측 결과를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혜 직전 공모 희망가액 밴드는 18,000원에서 21,000원이었는데요. 확정된 공모가액은 21,000원으로 밴드 상단입니다. 네, 수혜 측 결과가 좋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경쟁률만 보시면 1661곳의 기관이 참여해서 1594.9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경쟁률만 놓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수혜 측 경쟁률과 비교해보면
미래반도체 OSP보다 조금 높고 이노진, 영창케미칼보다 조금 낮습니다. 영창케미칼이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 빨리 치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594.951의 경쟁률을 기존 청약들과 이렇게 비교한 표로 다시 한번 봐도 경쟁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혜측 분포를 살펴보시면 밴드 상단에 대부분의 수혜측이 몰렸습니다. 상단에 77.12%의 수혜측이 몰려 있고요. 상단 초과는 21.03%입니다. 중간, 하단 미만의 분포가 있긴 하지만 다 합쳐서 2%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없는 청약도 있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분포가 있는 게 좀 기분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무보유 합격이 좀 더 중요해지는데요. 의무보유 합격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건수 기준 2.29%, 수량 기준으로 이보다 조금 낮은 2.26%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수혜측 의무보유 합격과 비교해보면 바이오인프라는 플라즈맵, 오브젠보다 아주 조금 높고 공구음원, 바이오노트보다 조금 적습니다. 평균보다 매우 낮은데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무보유 합격이 낮았는데도 다 상장일 그래도 수익은 줬던 종목이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혜측이 의무보유 합격이 나쁘긴 하지만 나빴던 종목들도 수익을 줬던 사례가 많은 점은 참고하실 만합니다. 이 수혜측 결과의 경쟁률과 의무보유 합격을 좌표로 나타내면 바이오인프라는 경쟁률은 매우 높지만 의무보유 합격은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도 이 주변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 수혜측 결과는 그냥 좋다라고 간단하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인프라의 청약 정보와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공모가 기준 34억 원입니다. 일반 좀 큰 스펙보다도 오히려 규모가 매우 작은 수준입니다. DB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DB투자증권은 청약 등급이 없고 모두 16,25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16,25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7,063만 원입니다.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DB금융투자는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청약을 하시려면 주말인 일요일까지는 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청약 주식수는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10만 5천 원입니다. 바이오인프라의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인프라는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은 없고 100% 신주 모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점은 장점입니다. 바이오인프라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인프라의 공모가 2만 1,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007억 원입니다. 그리 큰 규모는 아니고요. 좀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주주가 87만 9,432주가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이 31.88%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시가총액이 작기에 유통 가능 금액으로 치면 약 321억 원이 됩니다. 의무보유 합격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서 만약 그냥 평균 정도로만 배정이 된다고 감안하면 조금 더 낮아진 315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는 추정일 뿐이고요. 실제로 얼마나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합격이 되지 않은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알아보면 기존 주주가 절반이 넘는 57.5%, 일반 청약자가 10.62%, 기관 투자자가 31.87%입니다. 기존 주주가 50%가 넘는 57.5%인 점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기존 주주는 어떤 주주인지 확인해 보고 싶지만 그냥 기타 주주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소액 주주 숫자와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해 봤을 때 그냥 53명 정도의 개인 주주로 개인과 기관 투자자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1인당 평균 3억 4,845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한 주주가 어마어마하게 대량으로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어서 아주 큰 영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따졌을 때도 약 145억 원 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은 아닙니다.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상장한 종목들과 의무보유 확약전 유통 물량을 비교해 보면 아이고 나노팀이 들어갔네요. 잘못 나왔습니다. 이 라이브 이게 바로 원큐 녹음의 이 잘못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끊기는 지금 20분이나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25분이나 했네요. 네. 이거는 제가 따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제 바이오 인프라의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인프라의 공모자금 사용 용도를 살펴보시면 채무 상환, 그러니까 빚을 갚는 거죠. 19억 7천만 원이 잡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그냥 다 시설과 운영, 마케팅으로 사용해서 상장 이후에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를 원하시는데 채무 상환이 조금 있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얼마인지 나와 있진 않지만 금액은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환해야 될 13억 원 상환하는 게 대부분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매각 이력이 있습니다. 이 바이오 인프라의 최대 주주가 이 폭스 브레인에 50억 원에 2018년 3월 6일 매각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주당 금액, 현재 주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그 뒤로 무상증자가 있었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2298원입니다. 한 주당 2298원. 지금 공모가에 비하면 약 9분의 1 수준으로 약 5년 전에 매각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때는 상당히 암흑기였다고 합니다. 이때 아예 투자 설명서에 2013년부터 2016년이 회사의 암흑기였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 이슈가 있었고 경쟁사의 과도한 덤핑으로 회사의 이 영업이익을 보면 이 56억이 아니죠. 5억 6,247만 원. 3년간 영업이익이 5억 원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안 좋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이후라서 주가를 매도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 언론 최근 인터뷰에서는 그때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지분 매각하려고 했는데 마음을 다잡고 매각을 철회한 뒤 사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다라고 합니다. 2018년 9월에 전량 재매입을 했고요. 주주들에게 그래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한 번 왜 팔았던 분인데 상장 이후에 팔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보호 예수도 5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면 최대 주주가 의무 보유 기간이 보통 6개월, 1년 6개월, 3년까지는 하는데 진짜 5년은 좀 드물긴 합니다. 상장 후 5년 동안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 이력이 있었던 거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아주 비싸지도 할인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다소 고평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도 최근 상장일 공모주들이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수요 측 경쟁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상장일 유통 물량이 아주 많은 편이 아닙니다. 300억 원대입니다. 그러나 임상 CRO와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상장된 CRO 업체가 상장일 고점인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일 매수가 몰리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상장일 날 다 고점을 찍은 거라면 상장일에 매수하기가 매수하러 들어오는 수량이 많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워낙 좋습니다. 뭐가 올라와도 될 분위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장일 유통 물량도 큰 편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는 좀 낮추고 접근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노팀, 삼성스펙 8호, 바이오 인프라 세 종목 동시 청약이 있는데요. 일단 계좌가 없으면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DB투자증권은 청약일 전일, 일요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만 청약이 가능하시니까 일단 계좌를 개설하시고 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쟁률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나노팀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나노팀은 의무보유 확약도 높고 수요 측 결과도 좋아서 단독 상장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 스펙도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걸로 예측이 되고 바이오 인프라가 이 두 종목들에 비하면 조금 수익률, 상장의 상승률로는 제일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경쟁률이 압도적으로 낮다면 그러면 이 투입한 자금 대비 수익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쟁률을 청약 동안 지켜보시고 계좌를 일단 개설하신 다음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간에 잘못된 피트 있었던 거 고정 댓글로 수정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 몇 분이나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